제가 예전에 만났던 아동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ADHD라고 진단받았어요. 주사 인젝션 해야 되고 아니면 약 먹어야 된다 했는데 그 아동이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얘가 뭐 이런 애가 아닌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교육상담심리 전공 오인수입니다. 이제 언어에 어려움이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열에 8 정도는 조금 이렇게 행동이 겉으로 많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신이 아무래도 언어로 상대방의 이렇게 주의 집중을 이끌지도 못하고 또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언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 아래를 막 기어다닌다거나 유치원 애들, 어린 애들은 아니면 막 불을 껐다 켰다 해요. 방에 이제 왜 교실에 불이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그룹 활동하는데 혼자 계속 방 밖을 나가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탈하는 어떤 행위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금방 눈에 띄죠. 열의 8은 그러고 있고 놀이터에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그네 예시를 되게 많이 드는데 그네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타고 있어서 근데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확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버린 거예요. 다른 애가 타버리는 거죠. 그럼 사실 그 실시간에 감정은 일단 화가 났겠죠? 속상하겠죠? 근데 그런 어떤 표현을 바로바로 이제 잘 못하니까 또는 이제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니까 그네를 꽉 쥐어요. 꽉 쥐고 있어. 이제 내 차례라는 거죠. 그럼 다른 애가, 내가 이제 타려니까 이제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고, 그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약해서 이걸 놓으면 상대방은 넘어지겠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요새는 막 엄마들이 다 놀이터에서 보고 계시니까, 쟤는 약간 이런. 아니면, 내 차례거든, 내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상대방이 아니거든? 뭐 해도, 아니야, 제가 타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민다거나 그냥 말이 바로 이제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인 거죠. 컨프런팅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언어라는 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처음에는 아기 때는 엄마 아빠겠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 사회, 유치원 벌써 놀이터만 나가도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 문제라는 게 발현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재적소의 어떤 언어를 표현을 못한다거나 또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추론해내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열의 8은 진짜 많이 보고를 하세요. 그런 것들을. 나머지 둘은 누구냐? 둘은 이런 컨프런팅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도망가는 회피형. 그 부모님들은 또 많이 우세요. 차라리 좀 밀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좀 차라리 싸웠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무 아이가 소심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 언어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성격까지 이제 바뀌는 것 같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또 상처도 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제는 ICL랩에서 연구원들이랑 만든 건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가 발현됐을 때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그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추론을 해나가고 마지막 그 문제 해결 그리고 예방책까지 대화 나누는 어떤 그 이제 같이 작업을 해요, 치료실에서. 근데 꼭 치료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아이들도 요새는 워낙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또 거쳐온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사실은 학교 가서 많은 상호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단절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지금은 한 4, 5학년 이렇게 됐거든요. 다른 사람과 어떤 이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어떤 의미고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서 보통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도 워크북 갖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하시고 해요. 그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이제 교실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축구공을 이렇게 차가지고 어떤 애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단서를 보고 알 수 있겠죠. 축구 공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맞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도 알 수 있고 다양한 단서들이 있어요. 그 단서들을 통해서 이 상황은 교실인데
축구공을 뭐 차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거다. 이 아이가 맞았다. 그 다음에는 왜 이제 원인을 추론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엔 사실은 감정이에요. 저희가 역지사지라는 화용이거든요. 사실은 언어가 제일 마지막은 화용 때문에 사실 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 언어학적으로 의문, 말소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의미, 단어, 어휘를 배우고 그 다음은 어휘와 어휘를 연결하는 구문, 문장을 하죠. 근데 이 일련의 습득과 학습은 다른 사람과 티키타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화용. 화용 언어.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네, 마지막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뭐 담화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제 알아야 돼요. 저희가 theory of mind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이렇지만 저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쟤는 어떨 것인지 맞았으니까 아플 거고 찬 아이는 어떨까요? 찬 아이는 이제 놀랬겠죠.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 감정 어휘들도 같이 해요. 왜냐면 감정 어휘가 생각보다 이 언어 발달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그냥 짜증났어요. 몰라요. 애들이 대부분 몰라요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 어휘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슬프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짜증났어요. 화났어요.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 어휘를 이 감정 추론할 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 문제 해결의 추론이 들어가고 마지막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방. 가장 어려운 단계긴 한데 그래서 추후에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 이제 언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열의 8, 또 열의 2 아동들이 상황에 나갔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상담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있죠. 접근을 많이 네,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그 theory of mind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이제 공감의 네, 가장 공감. 기초가 되는 것이고 공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감을 하려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일까? 상담에서는 그걸 이제 인지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perspective taking이죠. 내 퍼스펙티브가 있고 상대방의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취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어떤 감정일까 해서 그 감정 효용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리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아직 감정이 미분화된 상태이고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일수록 여전히 감정이 이제 되게 특정 몇 개의 단어로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감정 카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보여주신 거는 하나의 어떤 상황과 스토리 속에라면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장면은 있는데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이제 감정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동하다라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언어 능력이 조금 뛰어난 학생들을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감정 효용사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흥미로운 것이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더 많이 언어적으로 발달되기도 하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 그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냐면 그 학생들한테 동일한 어떤 표정을 주고 이 표정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감정일지를 나타내는 효용사를 가능한 많이 써봐라. 그럼 이제 학생들이 쓰다가 이제 포화가 돼요. 포화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쓴 어휘의 수가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얼마만큼 공감해 줄 수 있는 거를 예측할 나타내 것 같아요. 주는데 네. 그게 이제 남녀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보통 쓰느라 그러면 많이 쓴 학생이 뭐 진짜 여학생들 많이 쓴 학생이 뭐 한 10개까지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자기가 쓴 단어를 하나씩 얘기해봐라. 그러면 적어도 학생들이 복수로 쓰기 때문에 쭉 이제 하나씩 얘기하고 내가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 너의 그 활동 데이터 써봐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신의 리스트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전체가 리스트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이제 계속 돌고 돌다 보면 거의 뭐 20개도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용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제 인지적 공감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의적 공감인데, 정의적 공감은 내가 저 친구가 저렇게 느꼈겠거나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이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더 본능적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제 높이기가 어려운 요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스토리와 좀 관련돼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인지적 공감과 정의적 공감을 넘어서 이제 표현적 공감을 해줘야 된다. 즉, 내가 느끼는 그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아, 너도 이렇게 느끼는구나 해서 서로가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취약하고, 특히 이제 이 언어 장애를 갖고 있다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이제 그걸 느꼈던 게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니까 이제 언어 장애자가 된다. 생각은 멀쩡한데 표현이 안 돼. 언어가 딱 걸림돌이 맞아요. 돼가지고 마치 제한적이니까. 말하는 수준이 맞아요.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예전에 한번 제 룸메이트랑 한 1년 반을 살다가 졸업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영어 많이 늘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네. 이 정도면. 어. 그래서 난 물어봤어요. 너가 항상 내 레퍼토리를 수정해 줬는데 1년 반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랬더니 너 중학교 수준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떡해. 대학원생인데 지금 중학교 수준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담 수업 시간에 이제 이제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내담자가 말하는 말에 감정 형용사를 써서 계속 리플렉션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하는 네, 트레이닝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미국 학생들도 동일한 예를 분노다. 그럼 분노를 표현하는 감정 형용사의 리스트들을 보고 익혀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사전을 찾아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저는 모르는 거죠. 그쵸, 그 그쵸. 상황 속에서 배워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를 느끼는 외국 유학생이 되게 어렵겠구나. 지금 언어 장애를 갖고 있다면은 똑같은 언어의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담에서도 이런 감정 단어 카드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이제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아까 다양한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결국 부적절한 정서에 의해서 유발이 많이 될 텐데, 아까 근의 경우에 이게 분명히 내 턴이었는데 이게 내가 자신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내가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는데, 또 말도 안 되니까 밀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학생들이 이제 주로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이건 이제 부정적 상황 카드인 거죠. 예를 들어 뭐 놀린다든지, 뭐 지각한다든지, 뭐 게임에서 졌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주로 내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었다라든지, 소리를 질렀다든지, 또 물건을 던졌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뭐 분노의 경우 있죠. 깊이 숨을 쉰다든지, 또는 뭐 한 번 더 생각한다든지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극이고, 그 자극에서 결국 내가 이런 부정적 행동을 했던 것이 일종의 반응인데, 이제 그 반응에 대한 결과가 항상 안 좋잖아요. 그렇죠? ABC가 맞아. 보통 이제 뭐 antecedent, behavior, consequence 이렇게 ABC에서 결국 C가 안 좋은데, 누구든지 친구랑 친해지고 싶고 나는 나로서 재미를 그네 타서 재밌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그 C를 이제 마이너스 C를 긍정적 C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 긍정적 C를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행동으로서 이제 이런 상담 접근을 이제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제 이 카드 중에 하나는 아까 감정 카드와 항상 매칭이 되는 이제 바람 카드라는 어떻게 보면 욕구 카드인 건데 아까 이제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 예를 들어 갑자기 막 밑을 기어간다든지 막 스위치를 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어텐션을 받고 싶어. 맞아요.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데 네. 말로 뭐 발표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네.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하니까. 지적을 네. 하거나 와서 뭔가 맞아요. 하면 네. 이게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관심이 증가되는 행동이니 그 행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미스 비헤이비어에는 네 가지 욕구가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어텐션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 경우는 문제 행동은 결국 뭐 기어다닌다거나 부적절하게 뭐 그 불을 끈다거나 불필요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욕구는 관심의 욕구였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다른 형태로 채워주면 얘가 다른 행동을 할 때 관심을 오히려 증가시켜주면 또 이런 행동을 할 때 오히려 무관심하게 하면 결국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고 이 행동은 점점 강화가 돼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결국 욕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욕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쭉 카드를 보여주고 그때 나는 조금 뭐 조금 안전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좀 내가 위협감을 느꼈다든지 관심받고 싶었나라든지 또는 뭐 내가 이해받기를 원했다든지 해서 이 욕구 카드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텐션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근혜의 얘는 이제 어텐션을 받기보다는 나도 이거를 말을 하고 싶고 나도 이걸 타고 싶고 뭔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이제 그 아들러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파워의 욕구다. 그 파워가 누구를 뭐 때리는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결국에는 자신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결국 그 아들러가 얘기한 것도 그 미스 비헤이비어 자체를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미스 비헤이비어를 야기시킨 일종의 그 숨겨져 있는 욕구, 그 욕구를 이제 그는 어텐션 아까 그 관심을 받고 싶은 거, 파워에 대한 욕구. 또 한 가지는 약간 보복감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은 분명히 다른 학생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무시를 당한 상황에서는 내가 그걸 또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계속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그 분노를 내가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억압시키고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터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복수심의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 마지막 욕구는 이제 영어로는 inadequacy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그 부족감의 욕구거든요. 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케어해주는 부분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뭔가 해도 뭔가 공허한 약간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약간 학대나 방임을 당한 자녀의 경우에 그런 정서가 많이 생기는데 결국 이런 네 가지의 기본 심리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그걸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미스비헤이비어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또 오히려 교수님이 그 밑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행동이 나름의 그 이유들이 다 각각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 것들을 파악해야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아까 그렇게 좀 aggressive하게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아이들은 많은 경우 ADHD나 이렇게 뭐 어떤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온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언어라는 생각 이전에 아이들이 뭔가가 이렇게 딱 낙인 효과가 찍혀서 쟤는 왜 저렇게 애가 좀 산만하고
뭔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쟤는 왜 이렇게 애가 과격하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 보이잖아요. 행동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먼저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다가 나중에는 검사 하다 보니까 언어도 이제 어렵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온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볼 수는 있죠.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정말 언어가 먼저 원인이어서 그런 행동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게 발달이 느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의도가 전달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또는 선생님이 수업 막 그냥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뭐 국어책 78페이지 피고 뭐 읽으세요 막 이렇게 해도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용량이 짧은 애들은 그러니까 적은 애들은 그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까지는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몇 페이지였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사실은 그 아이는 언어 때문에 그런 행동이 보이는 거라 언어 중재를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언어 치료에 이제 프리포스트를 저희가 찍었을 때 이전보다 평가 때보다 이제 임프루브먼트가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행동을 계속 여쭤봐요. 저희가 뭐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부모님께 여쭤보면 이게 소거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아동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ADHD라고 진단받았어요. 주사, 뭐 인젝션 해야 되고 아니면 약 먹어야 된다 했는데 그 아동이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는 저희가 아동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가 뭐 이렇게 이런 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는 당연히 이제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언어 치료를 6개월 해보고 너무 어린아이였어가지고 해보고 그때 저희 쪽에서 프리포스트에 어떤 향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향상이 일어났다라는 건 본 아동이 그래도 언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이 계속 컨커미턴트하면 그때 이제 하자 아니면 사라지는지 보자.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그걸 동의를 하셨고, 근데 정말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거는 이제 언어가 좋아졌는데 이런 문제 행동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표현도 하고 어휘도 되고 뭐 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 오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게 오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사실 무엇이 원인인지 이게 언어 때문에 그렇다면 언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게 아니라 아무리 언어가 문제여서 행동이 나와서 행동적 어떤 이걸 잡기 위해서 뭐 약을 먹는다거나 아무리 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만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컨커미턴트한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ADHD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저희가 아무리 중재를 해도 이 문제가 소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접근을 하도록 조언을 하죠.